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예, 이어서 7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류, 운송 및 보관 활동을 수행, 물류의 운송 밑줄이고요, 보관 밑줄입니다. 이들을 수행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는 효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나왔습니다. 효용이란 말에 동그라미 꼭 해주고요. 예, 바로 들어가 보면요, 말 그대로 우리 이렇게 구분하실게요. 물류의 기능적 분류라고 딱 했을 때 요거 자체만으로도 시험에 이제 나오니까요. 기능적 분류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게 말 그대로 운송, 네. 그 다음에 운송,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 나온 보관, 네. 보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포장. 그 다음에 이제 하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더 유통가공 역할도 있습니다. 유통가공까지 적을게요. 유통가공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몇의 것들은 효용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효용. 어떤 효용이냐면 운송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부산에 있는 물건이 운송을 통해서 서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소가 운송이라는 거를 함으로써 부산에서 서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운송은 장소적 효용, 장소적 예. 효용. 보관은요, 말 그대로 부산에 있는 흔히 말하는 그 부산 어묵 회사가 서울에다가 창고라는 거를 짓고요. 그 창고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고객들은 부산까지 그 물건을 사러 오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산 어묵회사에서 서울에 창고를 짓고 보관을 했기 때문에 굳이 부산까지 가지 않아도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시간을 줄여준다, 시간을 아껴준다, 시간적 효용입니다. 네. 시간적 효용. 먼저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우리 문제 풀려면요. 그러면 문제. 시간 효용, 장소 효용. 가장 적합한 것은 시간 효용, 장소 효용. 시간과 장소.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네. 3번이죠. 시간과 효용. 네. 그래서 요거 이제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운송에다가도 이제 흔히 말하는 시간적 효용을 이제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 효용. 예. 왜냐면은 물론 여기서도 이제 보관도 장소적 효용이 또 겹치는 거고요. 장소적 효용이 예. 왜 이 크로스가 되냐면은 말 그대로 보관이라는 건 역시 창고를 이용해서 창고를 다른 지역에 지음으로써 그 보관을 또 다른 장소에 보관하니까 그것도 장소적 효용이란 말이 또 겹치고요. 그다음에 시간적 효용이란 거는 말 그대로 운송 중에 적재함에 보관을 하죠. 그 보관의 시간적 효용이 갖다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이제 문제가 보기가 3번에 답은 3번인데 운송 및 보관 활동 그래가지고 시간과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운송에는 시간, 보관에는 장소라는 얘기인데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는 우리 물류 이론에서 보면은 운송은 장소적이고 보관은 시간적입니다. 그런데 이 운송에는 시간적이라는 개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거 왜 말이 다르게 나오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예, 그러니까 운송 및 보관 활동이 시간, 장소도 맞고 운송 및 보관 활동이 장소, 시간도 맞습니다. 절대 그거를 따랗게 바꿔가지고 문제를 틀진 않습니다. 그러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운송 및 보관에 시간 및 장소 및 시간 들어가면 맞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포장 같은 경우는 좀 같이 볼게요. 포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대량으로 포장하는 것들을 각 소매점에다가 뿌리기 위해서 대량 포장을 소포장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면 큰 형태에서 어떤 형태로 바뀐 거예요? 작은 형태로 바뀐 거죠. 형태적 효용에는요. 형태적 효용을 말합니다. 형태적 효용.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역이란 말은 말 그대로 상차, 차에다 올라태우는 상차 그리고 차로부터 내리는 하차 합쳐서 상하차를 말하는데 물건 따위를 싣고 내리는 걸 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데 하역은 어떠한 효용 자체를 창출하는 건 없어요. 즉 운송을 통해서 자동차가 도착을 하면은 자동차에 물건 실어주거나 내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단순히 무슨 기능? 서포터를 하는 무슨 기능? 지원 기능. 네. 지원 기능을 해요. 지원 기능. 자, 여러분 요거 하역은 단순히 지원 기능. 다른 말로 뭐예요? 절대 창출하는 효용은 없습니다. 창출하는 효용은 없고요. 오로지 무슨 기능만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지원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배우 중에서 누가 제일 예뻐요? 여배우 중에서 누가 제일 예뻐요? 하지원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유통가공은 여러분 혹시 마트 가서 보셨을 거예요. 세척당근, 깐 양파, 그 다음에 이제 세척한 그냥 깐 대파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볶음밥용으로 야채 막 썰어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진공 포장된 거 보셨을 텐데 그렇듯 바로 뭐야 유통가공은요 물류센터에서 그런 식으로 가공을 해서 마트로 내보냅니다. 이건 뭐예요? 대신 그런 것들은 깐 양파나 세척 당근은 까지 않은 거나 세척 안 한 당근에 비해 비싸요? 싸요? 그렇죠. 비싸죠. 그래서 이거는 부가가치 향상 기능 향상 기능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가져가 주세요. 향상 기능. 네. 요거 좀 정리해 주시면은 다른 문제 푸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7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한번 필기를 좀 해주시고요. 네. 이제 아까 전에 SCM 했는데 이제 SCM 나오네요. 좋습니다. 같이 볼게요. RML 상자가 뜻하는 SCM의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조 및 유통업체 사이의 판매 및 재고 데이터 공유를 통하여 밑줄입니다. 수요 예측과 밑줄입니다. 주문 관리 밑줄이고 주문 관리에 이용하고 효과적인 상품 보충과 재고 관리를 지원하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먼저 SCM 전략을 뭘 봤으니까 SCM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SCM은요. 말 그대로 공급 사슬 관리라고 부릅니다.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일단 공급 사슬이 뭔지가 중요해요. 공급 사슬이 뭔지 보자면 먼저 우리 일반적인 공급망 즉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들면 일반적으로 어디로 보내죠? 도매상에게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도매상은 어디로 보내죠? 소매상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세요. 그러면 이러한 소매상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물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컨대 이런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대형마트 자주 가십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죠? 제조업자예요? 도매상이에요? 소매상이에요? 그렇죠. 이마트는 소매업자예요. 소비자에게 물건을 주되게 판매를 하건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소매상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마트에 있는 물품 대부분을 이마트가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이마트는 매장만 제공하고 그런 물건들을 입점시키는 걸까요? 그렇죠. 입점을 시키는 거예요. 입점을 시켜서 거의 입점시킨 거에서 마진을 좀 붙여서 물건을 고객들에게 팔고 그 마진을 이마트가 이제 취득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이마트가 취급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이마트 내부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소매상 이마트는요. 외부 조달을 통해서 물건들을 갖추고 있고요. 그 이마트를 소비자가 방문해서 이마트의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대부분의 물건 거의 이마트가 자체적으로 만든 노브랜드 같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의 70%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70%에 달하는 요 부가가치가 외부에서 조달하는 70%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다 어디서 외부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러니 이마트는 이 70%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꾸준히 유지하려면은 내부보다는 어디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외부에 대한 관리를 중점으로 해야 돼. 외부 관리를 중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마트에게 있어서 외부는 도매상이나 제조업자가 되겠죠. 그러니 이 공급 라인, 유통 경로라고도 하는데 이 유통 경로 공급 라인에 주체,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관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누구의 만족? 그렇죠. 소비자에 대한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바로 공급 사슬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마트 예컨대 소매상을 기준으로 뒤로는 이마트에게 물건을 납품하는 공급업체들을 관리하는 것, 또 하나 그런 공급업체들을 잘 관리해서 질 좋고 품질 좋은 물건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서 이윤까지 창출하는 것, 이 전체를 공급망, 공급사슬,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매니지먼트, 공급사슬 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러한 공급사슬 관리에서 예컨대 이런 제조업자, 이런 도매상이 함께 여기에 적어야겠네요. 요런 이제 잘 보세요. 제조업자 그리고 도매상들이 잘 보세요. 관리를 해줍니다. 관리를 해줘요. 어떤 관리? 재고 관리. 누구의 재고예요? 그렇죠. 소매상의 재고, 소매상 재고 한번 꼼꼼히 정리해 주세요. 소매상 재고를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공급을 해줘요. 이거를 일단 뭐라 그러냐면은 VMI래요. VMI. 요거 조금 여기 뜨겠습니다. VMI. 공급자 재고 관리라고 합니다. 공급자 재고 관리. 네. 일단 공급자 재고 관리 이렇게만 일단 정리를 해주세요. 이걸 공급자 재고 관리라고 합니다. 기본 베이스죠. 그런데 이렇게 해줄게요. 이 공급자 재고 관리에서 공급자 재고 관리 VMI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이 VMI에서 조금 더 무슨 단계? 발전한 단계가 있어요.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재고 관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큰 틀에서 재고 관리는. 두 번째, 얘가 이제 추가된 거죠. 수요 예측. 이 수요 예측까지 공급자가 해버린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수요 예측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공급자 재고 관리가 시행이 되고 관리가 되어지고 있었는데 이 공급자 단순히 재고 관리랑 상품 보충만을 떠나서 뭐까지요? 수요 예측까지 이제 한 번에 간다라는 거예요. forecast라고 부르는데 정답은 이제 5번에 CPFR, Forecasting Replenishment라고 합니다. CPFR, 네, CPFR. 이게 바로 뭐예요? 네. CPFR. 그리고 결국 VMI에서 수요 예측 기능까지만 더해지면은 뭐예요? CPFR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좋습니다. 조금 길었네요. 여러분 이제 잠시 멈춰주시고 왜냐면 제 이 강의를 18년도 것만 갑자기 들어서 SCM 뭐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SCM 이것만 가져가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예,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영상 멈춰주시고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76번 보겠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구성한 요소를 크게 기반 요소와 지원 요소로 구분할 경우 기술적인 기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정답은 먼저 기술적인 기반 요소라고 하는데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기술 표준은요 기반 요소가 아니고요 지원 요소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문제를 깊게 팔 필요는 없어요. 잘 나오지도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깊게 팔 필요는 없는데 네.
말 그대로 우리 요소에는 말 그대로 기반 요소가 지원 요소가 있습니다. 요걸 살펴보면요, 먼저 맨 밑에 기반이 깔려주고요. 기반이 깔렸으면은 즉 콘크리트로 바닥을 완전히 만들었으면 그 위에 철근도 대고 나무도 대고 기둥도 대고 이렇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층도 만들어서 벽돌도 쌓고 건물을 짓는 겁니다. 즉 벽돌 쌓고 기둥 쌓으려면 밑에 콘크리트 바닥이 튼튼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바닥이 기반이랑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뭔가 사업을 할 때 자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반이 닦인 상태에서 기반을 닦는다고 하잖아요. 기반이 닦인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척척척 올리는 겁니다. 햄버거를 만들 때도 빵을 먼저 깔고 야채를 깔고 패티를 올리듯이 패티부터 까는 건 없잖아요. 메인부터. 그렇기 때문에 기반부터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기반이 깔려 있어야만 여러 가지 지원 사항들이 또 하나 요소들이 여기에 요렇게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로 뭐예요? 기준,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게 먼저 깔려줘야 돼요. 예컨대 딱 봤을 때 기술적인 기반 요소라고 하니까 이거 기반 요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기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기술 표준. 기술 표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시스템적인 게 아니라 시스템적인 게 깔렸을 때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표준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술 표준은 지원 요소, 표준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리 쫙 깔려주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시스템 같은 게 깔렸을 때 표준이 이제 얹혀져가는 그런 개념으로만 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기반 요소는 약간 물리적인 거예요. 뭐 인터넷선을 깐다거나 전봇대를 놓고 전기선을 깐다거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 지원 요소는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기술 표준이라는 건 엄연히 말하면은 만져진다기보다 어떤 저작권이나 특허권 이런 권리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 표준이라는 것은 만져지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어떤 권리, 어떤 권한 이런 어떤 그 기술적인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걸로 해서 이거는 어떤 기반 미리 깔려주는 게 아니라 표준 지원해준다는 걸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1, 3, 4, 5번은 뭐예요? 바로 이거 다 기반 요소에 해당한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깔려줘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77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시겠지만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요. 실시간 처리가 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실시간 처리가 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같이 보시면은 가보실게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말 그대로 데이터 창고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 정리할게요. 한번 여기 두 가지로 포인트 정리할게요. 한번 저장된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그 위치하는 거고요. 절대 갱신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데이터 보관 장소입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은 실시간 거래 처리가 반영된 최신 데이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한 번 저장된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의미하는데 이곳은 그냥 한 번 저장된 거를 갱신시켜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관해 놓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끔 이제 뭐 5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다. 그러면 50년 전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거래 처리가 반영된 최신 데이터라는 이 문장을 아예 삭제해 주세요. 그 나머지 1, 2, 3, 4 특히 3번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시계열 데이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장해 놓은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이고요. 5번에 실시간 거래처가 반영된 최신 데이터는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랬는데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꼼꼼한 핵심 정리와 더불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